다음 페이지. 자, 두 번째 줄. 워런트는 장외 파생 상품으로서 가격 위험과 신용 위험에 동시에 노출된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모두에 뭐라고 그랬냐면 워런트는 옵션인데 그냥 일반 아까 얘기한 그런 지수 옵션 이런 거하고 다른 건 뭐다? 장외 옵션의 성격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워런트에 투자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방향성 투자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자, 기초자산, 즉 주가가 이게 주식 연계니까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발생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상승형이라고 그래요. 상승형이라고 하는데 이 상승형은 콜 워런트에 투자했을 때 상승형이에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익이 발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하락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풋 워런트의 경우에 하락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방향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일정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올랐을 때 이익이 발생하면 양방향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스트랭글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스트랭글은 몰라도 되고요. 자, 주가가 올랐을 때 이렇게 기초자산 뭐 주가가 2,000 수준이다. 우리나라 주가지수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2,000 이상이면 이렇게 이익이 나오게끔 만들면 이것을 상승형, 그리고 이걸 콜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콜 워런트라고 하고요. 주가가 2,000선 이하에서 떨어졌을 때 이익이 이렇게 생기고 2,000선 이상이 되면 뭐 수익이 없는 거, 이런 구조가 되면 이건 하락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풋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풋 워런트가 이 성격이고요. 주가가 일정 수준 안에서는 뭐 수익이 안 생기는데 이걸 벗어나서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이익이 이렇게 발생하는 구조다. 그러면 이걸 양방향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림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요 용어 보죠. 첫 번째가 콜, 풋, 디지털이 있습니다. 콜은 뭐예요? 상승형, 풋은 하락형이에요. 주가가 올랐을 때 이익이 발생한다. 콜형.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익이 발생한다. 풋형입니다. 그럼 디지털은 뭐냐? 주가가 일정한 가격 이상이면 확정 수익 얼마를 받아? 뭐 예를 들어서 8% 이렇게 받고 그 이하면 꽝 이렇게 되면 디지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이거는 뭐냐면 수익 구조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주가가 오르면 일정한 비율로 올라가거나 뭐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확정 수익 얼마? 그렇지 못하면 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뽑기 같은 겁니다. 뽑기. 네? 그래서 디지털만 한번 읽어보죠. 디지털. 자, 몇 번째 줄이냐면요.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보죠. 디지털 옵션의 간단한 예를 보자. 예를 차라리 보는 게 낫죠. 코스피 200 지수가 10% 초과 하락하지 않으면 8% 주겠다. 또는 중국 지수가 이게 항생 지수예요. 그 H 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HSI 나오면 이걸 우리가 보통 항생지수라고 하고요. HSCEI 나오면 이거 홍콩 H지수입니다. 이게 이 항생 Chinese Enterprise Index고요. 이건 항생 인덱스입니다. 이건 항생지수라고 하고 이건 홍콩 H지수인데요. 근데 뭐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물론 않습니다. 근데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좀 알아놓으세요. 이런 거 항생 이런 거 나오면 아 이게 중국 지수인가 보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자, 그러면 뭐 중국 지수가 15% 이상 상승하면 그냥 12%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입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 보세요. 스프레드 별표. 이거 헷갈립니다. 스프레드 구조가 어떤 수익 구조를 갖는지 알아야 돼요. 기초자산이 특정 구간에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상승하지만 특정 구간 넘어서면 일정한 수익만을 받는 구조로 이걸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상승형은 강세, 볼 스프레드, 하락형은 약세, 베어 스프레드라고 한다. 투자자가 큰 폭의 이익을 포기하고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옵션이 높은 레버리지로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스프레드 거래는 안정적이며 보수적인 투자 전략. 다 알아야 돼요. 이거. 스프레드 되게 헷갈려요. 뭐냐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우리나라 주가가 2000에서 주가지수가 코스피가 2200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 2000에서 2200 사이에서는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나오게끔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200 넘어가면 에이 뭐 여기까지 넘어가게 하겠어? 그러면 확정 수익 뭐 8%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까지는 수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2200 넘어가면 그냥 확정 수익으로 8%만 받는 거. 그 다음에 2000 미치면 그냥 원금만 보장받자. 이렇게 하면 수익 구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주가가 올랐을 때 일정 구간 안에서 이익이 생기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볼 스프레드, 강세 스프레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꾸로 수익이 오르게끔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200에서 2000까지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익이 발생하게, 이익이 이렇게 증가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2200 떨어지면 그냥 확정 수익만 나오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게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걸 베어 스프레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어는 곰이라는 뜻이죠. 약세장이라는 뜻입니다. 약세 스프레드, 베어 스프레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레인지가 있어요. 레인지는 범위란 뜻이에요. 범위. 기초자산이 특정 구간 안에 있을 때만 일정한 수익을 받고 그 외 구간에서 수익이 없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특정 구간 안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기초자산 가격이 2000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2200 사이에 움직일 때는 확정 수익으로 8% 받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니고 그거 뭐 넘거나 아니면 낮으면 수익 빵 원금만 보장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만 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레인지입니다. 자 다음에요. 넘어가세요. 자 그림 나왔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낙아웃하고 낙인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 자 낙아웃 낙인.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존의 수익 구조가 사라지면 낙아웃이고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기면 낙인이에요. 예를 들어 하는 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옵션은 옵션인데 자 기초자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가가 2000에서 주가지수가 2200 사이에 움직일 것 같아. 그 이상은 안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옵션을 사되 옵션을 사되 콜옵션을 사되 말이에요. 자 무한정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이 콜옵션은 낭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20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투자자가 옵션 프리미엄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옵션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옵션 매도자한테 나 2000에서 2200까지에만 효력이 있는 옵션 살게. 그러면 콜옵션은 콜옵션인데 1200 넘어가면 옵션이 없어지는 거죠. 옵션이 없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낙아웃 콜옵션이라고 그래요. 풋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풋옵션도 가격이 떨어지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면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러면 풋옵션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만 사는 거예요. 2000에서 1800까지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800까지만. 2000에서. 자, 이런 식으로 사면 요 안에서만 효력이 있죠. 옵션의 효력이 있고 1800 딱 때려서 떨어지면 옵션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데 요 옵션을 일부만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꽁치 고등어를 살 때 나 한 마리 다 못 먹으니까 반 마리만 삽시다. 그 반 마리만 살 수 있죠. 그게 바로 낙아웃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구간 안에서만 옵션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일정 구간을 벗어나면 옵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옵션이 싸지죠. 그 옵션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이렇게 낙아웃 옵션 하는 거예요. 낙인 옵션은 똑같아요. 낙인 옵션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나는 2000에서 2200까지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때 주가 올라간다고 그래야 몇 푼 벌어. 그 뭐 버는 거 뭐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혹시라도 주가가 2200 이상 올라가면 돈 좀 벌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2000은 2000인데 그러면 2000에서 2200까지는 옵션의 효력이 없다가 2200 딱 때리면 옵션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로 만들면 이건 낙인 옵션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옵션이 일반적으로 콜 옵션이다 그러면 일정 행사 가격에서 오르면 오를수록 이익이 발생하는 무한정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이 구조 안에서 만약에 2200이라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2000인데 여기서 2000에서 2200까지만 주가가 움직일 것 같아. 그 이상은 안 오를 것 같아. 그러면 2200을 요걸 가격을 기준해서 요때 2200 이상 올라가면 옵션 없는 걸로 하고 나는 요 구간 안에서만 옵션을 살게. 그러면 낙아웃 옵션이 되는 거고요. 나는 2000에서 2200 사이에 움직이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2200 이상이 되면 그러면 주가가 많이 움직인 거니까 나 그때 돈 좀 벌고 싶어. 그러면 2200이 되면 옵션이 새로 생기는 옵션의 효력을 인정하는 그런 옵션이 있을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요 구간에서의 옵션만 산다는 거예요. 요 구간 안에서의 옵션의 효력만 산다는 거니까 요 구간 안에서의 옵션만 사면 낙인 옵션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정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일정 가격을 때리면 옵션이 없어지면 낙아웃 옵션이고 그 일정 가격을 때리면 옵션이 새로 생기면 낙인 옵션이에요. 그런 옵션을 말이죠. 이걸 일부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옵션, 일반적인 옵션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콜옵션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콜옵션에 비해서 낙아웃이나 낙인이나 낙아웃 콜옵션의 경우엔 가격이 쌀까 비쌀까? 훨씬 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꽁치 고등어 한 마리를 사는 게 아니라 반 마리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 꽁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고기가. 그럼 여기를 자를까? 여기를 자를까? 여기를 자를까? 여기를 잘라서 살까? 어딜 잘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가격이. 반토막 치느냐 3분의 2 토막 치느냐. 이건 뭐냐면 가격을 말이죠. 여기가 행사 가격이다 그러면 요때 낙아웃이다. 예를 들어서 낙아웃 옵션이다 그러면 여기를 낙아웃으로 잡을 거냐 여기를 잡을 거냐 여기를 잡을 거냐 여기를 잡을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요때 요 가격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배리어 가격이라고 그래요. 배리어 가격 또는 촉발 가격 또는 장애 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행사 가격보다
장외 가격이 낮다. 그러면 옵션이 싸죠. 근데 높다. 그러면 옵션이 비싸지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가웃의 경우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럽형, 미국형, 아시아형. 이것도 용어 알아야죠. 자, 유럽형, 평가일에 대한 용어입니다. 워런티의 수익을 결정하는데 만기일에 한 번만 관찰하면 유럽형이고 만기 전 어느 때라도 관찰해 수익을 확정할 수 있으면 미국형. 그리고 만기 전 특정 평가일을 정해놓고 수익률을 결정한 후에 최종적으로 평균, 동그라미, 평균하여 최종 수익을 결정하면 아시아형이에요. 그래서 평균형을 아시아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이건 깊이 있게는 안 나오니까 이 정도 용어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참여율이 있습니다. 참여율.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률 또는 하락률에 대해 워런트 수익이 어떤 비율로 참여하는가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서 참여율이 90%이면 기초자산 가격 상승률 또는 하락률의 90%만큼 수익으로 결정된다. 뭐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베이트. 요거 알아야 돼요. 리베이트. 나가웃 구조의 경우에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기존의 수익 구조는 없어지죠. 나가웃이니까.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깨평을 줍니다. 그 깨평이 리베이트입니다. 깨평이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불쌍하다고 하나 주는 거 있어요. 자, 이때 일정한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따 이러한 일정 정도의 수익을 리베이트 혹은 보상 수익이라고 한다. 리베이트가 없으면 노 리베이트라고 그러고 최고 수익과 리베이트가 똑같다 그러면 풀 리베이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사이 값이다. 일반적으로 그 사이 값이에요. 그걸 파셜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리베이트 용어도 알아놔야 되는데요. 지금 아래에 표가 있고 이 표가 전부 다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이 사례를 다 짚어가면서 수업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례는 예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워런트가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워런트를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워런트에 관한 용어를 지금부터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워런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워런트라는 옵션 비슷한 성격의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3번 보세요. 파생 결합증권을 편입한다든가 아니면 장외 파생 상품을 계약한다든가 이런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개 보면 이 워런트를 편입하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근데 시험에는 별로 안 나와. 이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아예 펀드 돈을 메운 다음에 여기다가 거기 나왔지만 장외 이 파생 결합증권 즉 ELS를 여기다 편입한다든지 그냥 통째로 그럼 ELF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장외 파생 상품에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일정 비율 이상을 파생 상품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파생 상품 펀드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중요한 게 몇 개는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펀드 자산의 대부분을 특정한 수익 구조를 가진 파생 결합 증권으로 편입하거나 증권사와 계약의 형태로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파생 결합 증권을 편입할 때는 항상 원금이 발행사에 제공되는 반면 장외 파생 상품 계약을 할 때는 원금이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경우와 분기별로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요렇게 알아놓고요. 그 정도까지만 알고요. 이때 원금을 제공한다. 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파생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펀디드 스왑이라고 그래요. 그 아래 각주에 있어요. 5번. 그러니까 원금 교환을 안 하고 이자 계산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언펀디드 스왑이라고 합니다. 요거 용어도 알아놓으세요. 자,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형태, 원금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파생 계약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펀디드 스왑이라고 그래요. 펀디드 스왑. 자, 그 다음에 원금 교환 안 해. 원금 같은 거 교환 안 하고, 원금은 그냥 계약 금액으로만 줘놓고, 그냥 이자 또는 순수익만 이렇게 해서, 차익 결제만 해. 차익 결제. 서로 주고받을 거에서 까고 차익 결제만 해. 이런 식의 거래는 이건 unfunded swap이라고 합니다. unfunded swap. 그러니까 이런 용어도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원금을 실제로 교환하는 거는요. 거래 상대방이 쫄딱 망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리스크 측면에서 봤어요. 이 두 개의 리스크 측면에서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큽니다. 리스크가. 아시겠죠?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훨씬 크다. 이렇게 알아놓습니다. 자, 다음에 원금 보존 추구형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파생 결합증권을 편입하거나 아니면 장외 파생 상품을 계약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크게 원금 보존 추구형이 있고 그 다음에 비보존형이 있어요. 자, 원금 보존 추구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금 비보존형이 많아요. 그 원금 비보존형이라고 하는 걸 사례로 들어놨습니다.
사례로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1-2 사례로 드러난 거 원금 비보전형 중도 상환 스텝다운이에요. 스텝다운은 이제 중도 상환 조건이 스텝다운 이제 점점 낮아지는 걸 스텝다운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사례는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쭉 보세요. 예시까지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사례를 보면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결론을 내린 게 464페이지 쭉 설명이 돼요. 그런데 사례하고 결론까지 내린 거 본문으로 쫙 읽어보면 결론이 딱 나오는데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사례하고 그 내용을 잘 몰라도 결론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465페이지 있죠? 465페이지 보세요. 거기 중도 상환이 가능한 상승형 원금 비보전형 구조에서 쿠폰이 제시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ELS나 아니면 파생 상품 펀드에 이게 구조화형 상품, 구조화 상품의 경우엔 이런 상황에서는 수익률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익률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시하는 게 있다고요. 그걸 제시 수익률 또는 쿠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쿠폰이 높은 경우가 있다 하면 그 박스가 있죠. 거기 별표를 한 5개 해도 됩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그럼 보세요.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쿠폰이 높다. 상환 조건 행사가가 높을수록 쿠폰이 높다. 낙인 낙아웃이 높을수록 쿠폰이 높다. 상관관계 낮을수록 쿠폰이 높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자, 그러면 자, 쿠폰이라고 하는 거. 쿠폰은 제시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자, 제시 수익률이 뭐라고요? 이런 거예요. 구조화 상품은 미리 설계가 되어 있는 상품을 구조화 상품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ELS 같은 구조화 상품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채권에다 상당 부분을 다 투자하고 나머지 주식에다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가가 2000,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000 이하면 원금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2000에서 2200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상승률에 대해서 곱하기 1을 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00 넘어가면 그러면 낙아웃이 되는데 그때 좀 불쌍하니까 확정 수익률 3%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런 수익률을 제시해 주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원금 보장. 근데 요때는 어떤 수익률 드립니다. 요때는 어떤 수익률 드립니다. 할 때 이런 수익률을 우리는 쿠폰, 제시 수익률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도 제시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상품에 따라서. 그럼 이걸 결정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쿠폰을 결정하는 원인, 요인이 뭐냐 하는 거죠. 원금 비보장형 구조의 파생결합증권에서 그게 5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해서 첫 번째가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뭐예요? 상환 조건 또는 행사 가격이라고도 나와요. 행사가를 건드리느냐 건드리지 않느냐가 상환 조건이니까. 자, 그 다음에 낙인 조건, 낙아웃 조건. 그 다음에 뭐예요? 상관관계 5가지. 자, 그러면 얘네들 다 보세요. 한 번만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이거는 4개, 여기까지 4개는요. 이게 쿠폰하고요.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라는 건 뭐죠? 화살표방이 같은 거예요. 변동성이 크면 쿠폰 크고 행사가 높으면 쿠폰 크고 낙인 낙아웃 조건 높으면 쿠폰 큽니다. 얘가 작으면 같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비례합니다. 근데 얘만 반대예요. 자,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낮으면 쿠폰이 높고요. 상관관계가 낮으면 상관관계가 높으면 오히려 쿠폰이 낮아져요. 화살표방이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반대로 움직인다. 아시겠죠? 꼭 반드시 필히 알아놔야 돼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65페이지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내 파생 상품에 운용하는 형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워런티에 투자하는 게 금방 봤지만 워런티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일정 비율 이상 장내 파생 상품을 편입해서 파생상 펀드로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장내 파생 상품을 운용하는 펀드로는 금융공학 펀드가 대표적이다. 금융공학 펀드는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가 사이테이션 따라가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들은 인덱스에 연동된 수익률을 추구하거나 옵션의 수익 구조를 복제하거나 차익거래와 같은 기법으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자, 지금 보세요. 인덱스에 연동된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 인덱스 펀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옵션의 수익 구조를 복제하는 것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옵션의 수익 구조 복제하는 게 포트폴리오 보험도 있고 리버스 컨버터블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차익거래와 같은 기법을 운용하는 거, 이거는 이제 중립투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절대 수익 추구형 펀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금융공학에 속한다. 금융공학형 펀드에.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덱스에 연동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우에 인덱스의 반대 방향이나 일정 배수를 추구하는 펀드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옵션의 수익 구조를 복제하는 펀드에는 풋매도 성과를 복제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인데 그걸 리버스 컨버터블이라는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콜옵션 매수의 성과를 복제하는 포트폴리오 보험도 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풋매도 성과를 복제한다. 자, 풋매도 성과. 풋매도 복제. 성과를 복제하는 거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리버스 컨버터블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콜 옵션, 풋매도, 그 다음에 콜 옵션 매수의 성과를 복제한다 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포트폴리오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쭉 보고 다음 단락에 보면 한편 다음에 한편 인덱스 펀드 중 추종하는 지수의 선물이나 옵션이 상장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베이시스 수준에 따라 현물과 선물의 편입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초과 수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또한 지수 수익률과 반대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리버스 인덱스 펀드나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의 경우 선물 등 파생 상품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자, 그러면 이제 델타 복제 펀드라는 게 있죠. 델타 복제 펀드 보세요. 자, 델타 복제 펀드는 개별 종목, 복수 종목, 주식 바스켓 혹은 인덱스 선물의 풋옵션 매도 포지션의 델타를 참조하여 운용한다 하는 거 알아놓으세요. 자, 다음에요. 그 아래쪽에 보면 델타 복제 펀드가 있어요. 델타 복제 펀드는 개별 종목, 복수 종목, 주식 바스켓 혹은 인덱스 펀드의 인덱스 선물의 풋옵션 매도. 자, 풋옵션 매도입니다. 포지션의 델타를 참조하여 운용한다. 델타 복제 펀드는 설정 이후 변동성이 증가하거나 시장의 큰 폭의 하락이 없는 경우에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박스에 리버스 인덱스 펀드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고요. 자, 나머지는 뭐 쭉 읽어보세요. 자, 2절 내용 보는데요. 2절은 이제 금리 연계 파생 상품 펀드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식 연계, 그 다음에 금리 연계, 환율 연계, 상품 연계, 그 다음에 이거 막 섞으면 멀티 에셋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예를 든 건 이건 뭐냐면 파생 결합증권, ELS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ELS는 이제 주식이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 이게 E가 이제 주식 아니에요. 이쿼티니까.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주식 말고 금리 연계할 수도 있고, 환율 연계할 수도 있고, 뭐 상품 연계할 수도 있어서 요거를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파생결합증권이 이런 ELS와 비슷한 형태로 여기다 뭘 집어넣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아요. 다른 것도 많은데 우리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이렇게 든 거예요. 예를 이렇게 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고 시험에서도 요게 더 많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나오니까 사례를 들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 주식과 관련되는 내용이었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금리와 관계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68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